뜨개 공방을 운영한 지 벌써 5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따뜻한 뜨개실처럼 평범하게 시작되었지만 결국 제 목을 조여오는 올가미가 되어버린 끔찍한 경험담입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죠. 어쩌면 여러분도 저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중년 여성분들이라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제가 겪은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거든요. 다시 그 일을 생각하면서 이야기한다는 게 끔찍하지만 제가 겪었던 일을 다른 분들은 겪지 마시기를 바라면서 제가 너무나도 아팠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다 듣고 저한테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희망의 메시지를 읽으면 제 아픈 과거를 잊고 더더욱 보람되고 알찬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며 시작한 작은 뜨개 공방이 이제는 동네에서 꽤 알려진 곳이 되었어요. 처음엔 어머니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가 시작하게 된 일이었죠. 어머니는 젊은 시절 재봉사로 일하셨던 분이라 손재주가 뛰어나셨거든요. 비록 기억력은 많이 떨어지셨지만 뜨개질만큼은 몸이 기억하고 계셨어요. 공방 이름은 따뜻한 손길이라고 지었습니다. 어머니의 손길처럼 따뜻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고 싶었거든요. 처음엔 동네 아주머니들 몇 분이 오셔서 간단한 목도리나 모자를 뜨는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게 됐어요. 특히 혼자 계신 중년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죠. 저처럼 외로움을 달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어머니는 공방에 오시는 분들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비록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셔도 누군가 오시면 환하게 웃으시며 반겨주셨어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위로를 받았죠. 치매라는 병이 무섭기만 한 게 아니라 때로는 순수한 마음을 되찾게 해주는 것 같기도 했어요. 공방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했는데 어머니는 항상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뜨개질을 하셨어요. 가끔 같은 패턴을 반복해서 뜨시거나 실을 풀어버리시는 일도 있었지만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러웠습니다. 손님들도 어머니를 친할머니처럼 따르셨고 어머니 역시 그분들을 자식처럼 아끼셨어요. 공방은 단순히 뜨개질을 배우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욱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어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실과 차 한 잔, 그리고 정겨운 대화가 있는 공방은 동네 사람들에게 작은 쉼터 같은 곳이었죠. 어머니는 그런 분위기를 정말 좋아하셨고 가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시기도 했어요. 비록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는 경우가 많았지만 모두들 처음 듣는 것처럼 귀 기울여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시다가 조용히 잠드시듯 가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평화로운 임종이었다고 하셨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면서 제 인생의 전부였던 어머니를 잃고 나니 세상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 어머니는 평소처럼 뜨개질을 하고 계셨어요. 연보라색 실로 손목 토시를 뜨고 계셨는데 갑자기 실이 손에서 떨어지더니 그대로 고개를 떨구시는 거였어요. 처음엔 잠시 졸으시나 보다 했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셔서 그제야 큰일이 났다는 걸 깨달았죠.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모셨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심장이 조용히 멈춘 것 같다고 하셨어요. 장례를 치르고 난 후 한동안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 없는 공방에 혼자 앉아 있으니 너무 쓸쓸했거든요. 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그 자리에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뜨시던 연보라색 손목 토시가 반쯤 완성된 채로 놓여 있었는데 차마 치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공방을 찾아오셨던 분들이 걱정되어 안부를 묻는 전화를 주셨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죠. 매일 밤 혼자 공방에 앉아서 어머니를 그리워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 어머니의 웃음소리, 어머니가 뜨개질하시는 모습까지 모든 게 그리웠어요. 가끔 어머니가 부르시는 것 같은 환청까지 들렸습니다. 그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우울해졌고 사람들과의 만남도 피하게 되었어요. 2달 정도 지나서야 겨우 공방을 다시 열었습니다. 혼자 있으면 더 우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래도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은 아니었어요. 손님들도 제가 많이 상심한 걸 아시고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죠. 뜨개질을 하면서도 자꾸 어머니 생각이 나서 집중하기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앉으셨던 자리는 그대로 비워두었는데 가끔 그 자리에 어머니가 앉아 계신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공방을 다시 연 지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좋은 분이셨는지 공방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어머니가 남기신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이 공방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 어느 날 오후 공방에 낯선 남성분이 들어오셨습니다. 5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단정한 분이었어요. 흰 가운을 입고 계셔서 의사 선생님인가 싶었는데 자기소개를 들어보니 근처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길 어머니를 위해 무릎 담요를 하나 주문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라고 자기소개를 하신 그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따뜻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담요라고 하시니 효자이신 것 같았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부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깊으신 분을 만나니 반가웠죠. 제가 어떤 색상을 원하시는지 물어보니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연보라색으로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 다정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여든이 넘으신 어머니가 추위를 많이 타신다며 걱정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마음과 비슷한 걸 느끼시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담요를 주문하고 가시면서 민수 씨는 제게 명함을 건네주셨습니다. 혹시 몸이 아프시거나 약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오라고 하시면서 이 동네에서 오래 약국을 해왔으니까 믿고 맡겨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친절한 말씀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 후로 민수 씨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공방에 들르셨습니다. 담요 진행 상황을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저와 이야기를 나누러 오시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어머니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더 다양한 주제로 대화가 이어졌죠. 민수 씨 역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시면서 간병의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민수 씨는 정말 이해심이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하면 진심으로 공감해 주셨고 비슷한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해 주셨어요. 같은 경험을 한 사람끼리만 알 수 있는 그런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난 것 같았죠. 민수 씨는 정말 세심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면 좋은 약을 가져다 주시고 공방이 추워 보인다며 작은 히터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어요. 가끔 맛있는 과일이나 차를 가져오시기도 했고 제가 힘들어하면 항상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려심 덕분에 어머니를 잃고 메마른 제 마음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2달 정도 지나서 담요가 완성됐을 때 민수 씨는 정말 기뻐하셨어요. 어머니께서 정말 좋아하실 거라며 제 정성이 담긴 선물이라고 고마워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제가 만든 담요가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줄 수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어요. 어머니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민수 씨가 다시 공방에 오셨을 때는 표정이 어두우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고 하시면서 담요를 드리기 전에 가셔서 정말 아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동안 민수 씨가 어머니를 위해 정성스럽게 담요를 주문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효자이신지 느꼈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안타까웠어요. 제가 어머니를 잃었을 때의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에 민수 씨의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제가 담요를 더 빨리 만들어 드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자책감도 들었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슬픔 속에서도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따뜻하게 지내셨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구나 싶었어요. 같은 상실감을 겪은 사람끼리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죠. 그날 민수 씨는 오래 머물러 계시면서 어머니에 대한 추억을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 고생하시며 자식들을 키우신 이야기, 나이가 들어서도
항상 자식들을 걱정하시던 모습까지 정말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후로 민수 씨와 저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 어머니를 잃은 슬픔을 나누면서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어요. 민수 씨는 약국일이 끝나면 종종 공방에 들러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혼자 계시기 외롭다고 하시면서 저도 마찬가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몰랐는데 이제야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겠다고 하시는 민수 씨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정말 혼자라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알았거든요. 그런 외로움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됐어요. 민수 씨는 제가 공방일로 힘들어하면 항상 격려해 주셨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관심과 배려가 정말 고마웠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민수 씨에게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사람의 남성으로서 매력을 느끼게 됐어요. 민수 씨의 다정하고 세심한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마음이 고마웠죠.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민수 씨 역시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계신 것 같았어요. 공방에 오실 때마다 작은 선물을 가져오시거나 제가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준비해 오시곤 했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으며 위로해 주실 때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제 자신이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수 씨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혼자 식사하시는 것보다 함께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며 근처에 괜찮은 한정식 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시작된 저녁 식사는 정말 즐거웠습니다. 공방에서 나누던 대화와는 또 다른 편안함이 있었어요. 민수 씨는 정말 젠틀한 분이셨습니다. 제가 먹기 편하도록 음식을 덜어주시고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죠. 제 뜨개 공방이 정말 특별한 곳 같다며 단순히 뜨개질을 배우는 곳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를 받는 곳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기뻤습니다. 제가 추구하고 싶었던 공방의 모습을 정확히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희는 자주 만나게 됐습니다. 민수 씨는 약국 일이 끝나면 공방에 들러서 함께 차를 마시거나 주말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죠. 공원을 걸으며 나누는 대화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나서 처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끼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맞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어머니를 잃고 외로워하는 마음을 사랑으로 착각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하기도 했어요. 밤에 혼자 있을 때면 이런 생각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눈치채신 민수 씨가 어느 날 진솔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신도 처음엔 혼란스러웠다고 하시면서 어머니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싶은 마음인지 아니면 정말 저를 좋아하는 마음인지 구분이 안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확신하게 됐다고 하시면서 저와 함께 있으면 정말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단순히 외로움을 달래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함을 느낀다고 하시는 민수 씨의 고백을 들으니 제 마음도 정리가 됐습니다. 저 역시 민수 씨와 함께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단순한 의존이 아니라 진정한 애정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민수 씨가 정식으로 교제를 신청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고 하시면서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만들어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기꺼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행복감이었어요. 어머니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던 제게 새로운 희망을 주신 분이었죠. 교제를 시작하고 나서 민수 씨는 더욱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셨습니다. 공방 일로 손이 거칠어지면 좋은 핸드크림을 가져다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꽃을 선물해 주시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제 일을 존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모습이 고마웠습니다. 제 뜻의 공방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며 정말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격려해 주셨어요. 민수 씨의 격려 덕분에 저는 공방 운영에 더욱 자신감을 갖게 됐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도 열심히 했어요. 민수 씨는 제가 새로운 시도를 할 때마다 응원해 주셨고 때로는 직접 도움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 지지와 격려가 있어서 공방도 점점 더 활기를 찾아갔어요. 1년 정도 교제를 하면서 저희는 정말 많은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로의 과거 이야기부터 미래에 대한 꿈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가 됐어요. 민수 씨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힘들어할 때는 항상 곁에 있어 주셨고, 기쁠 때는 함께 기뻐해 주셨어요. 이런 관계가 진정한 사랑이구나 싶었습니다. 민수 씨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젊은 시절 잠깐 결혼했다가 이혼한 경험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 후로는 혼자 살면서 어머니를 모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고 하시면서 지금은 그 일로 상처받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 솔직함이 더욱 믿음직스러웠어요. 그런데 교제한 지 1년쯤 지났을 때부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가 제게 건강에 좋다며 특별한 차를 자주 가져다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인다며 자신이 직접 조제한 차라고 하시면서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정말 고마운 마음으로 마셨습니다. 약사이신 민수 씨가 직접 만들어주신 차라니 몸에 좋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맛도 은은하고 향도 좋았어요. 민수 씨는 하루에 2번씩 꼭 마시라고 하시면서 꾸준히 마셔야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차를 마시고 나면 이상하게 졸리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하루 종일 멍한 상태로 있는 날이 많아졌어요. 뜨개질을 하다가도 중간에 깜빡 잠이 들거나 손님과 대화하다가도 집중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생겼습니다. 민수 씨에게 요즘 제가 너무 피곤한 것 같다며 차를 마시고 나면 더 졸려지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민수 씨는 그럴 리가 없다고 하시면서 이 차는 피로 회복에 정말 좋은 성분들로만 만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몸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전문가이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뭘 알겠어요. 그래서 계속 마셨는데 점점 더 이상해지더라고요. 기억력도 많이 나빠졌습니다.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거나 공방에서 손님과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까먹는 일이 자주 생겨요. 더 심각한 건 감정 조절이 어려워졌다는 거였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눈물이 나거나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공허함에 빠지기도 했어요. 마치 제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면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고, 제 목소리조차 이상하게 들렸어요. 민수 씨는 제가 요즘 많이 힘들어 보인다며 혼자 공방 일을 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을 거라고 하시면서 좀 쉬는 게 어떨까 하고 권하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했지만 왠지 답답한 기분이 들었어요. 공방은 제 삶의 전부인데 그걸 포기하라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거든요. 공방 일은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고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긴 곳이기도 하다고 말씀드렸더니 민수 씨는 그래도 건강이 우선이라고 하시면서 제가 아프면 자신도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민수 씨가 제 휴대폰을 새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는 거였어요. 요즘 휴대폰이 자꾸 말썽을 부리는 것 같다며 새 걸로 바꿔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제 휴대폰이 가끔 이상하긴 했어요. 전화가 안 걸리거나 문자가 안 보내지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민수 씨의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새 휴대폰을 받고 나니 더 이상했습니다. 공방에 오시던 단골 손님들과 연락이 안 되는 거였어요. 전화를 걸어도 연결이 안 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휴대폰 문제인 줄 알았는데 점점 의심스러워지더라고요. 민수 씨에게 제 휴대폰이 이상하다며 사람들과 연락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더니 아직 새 휴대폰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하시면서 조금 기다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의 말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공방에 오시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다며 전화도 안 되고 문자도 답장이 없어서
무슨 일인가 싶어 직접 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 말고는 아무와도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였어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지만 민수 씨를 의심하기에는 그분이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점점 더 이상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민수 씨가 제 일상을 너무 자세히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제가 언제 어디에 갔는지, 누구와 만났는지까지 정확히 아시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은행에 다녀왔다며 길에서 봤는데 바빠 보여서 인사를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날 민수 씨를 본 기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주변을 살펴보니 공방 주변에 CCTV가 새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언제 설치된 건지 모르겠지만 제 동선을 다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촘촘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민수 씨에게 공방 주변에 CCTV가 언제 설치됐는지 물어봤더니 요즘 동네에 도둑이 많이 들어서 보안업체에서 설치한 거라고 하시면서 제 안전을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민수 씨의 설명을 들으니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감시받는 느낌이 들어서 불편했어요. 제 모든 행동이 누군가에게 보이고 있다는 생각에 자유롭게 행동하기 어려웠죠. 공방에서 일할 때도, 집에 들어갈 때도, 마트에 갈 때도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더 민수 씨에게 의존하게 됐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연락도 안 되고 혼자 있으면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니까 민수 씨만이 유일한 의지처가 된 거였어요. 민수 씨는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자신도 저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니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의존적인 관계가 정상적인 건지 의심스러웠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의심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 우연의 일치 같았거든요. 제가 약해질 때마다 민수 씨가 나타나서 도움을 주시고 그 과정에서 점점 더 민수 씨에게 의존하게 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수 씨가 평소보다 일찍 약국을 닫고 어디론가 급하게 나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급한 일이 있어서 늦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혼자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민수 씨가 주신 차를 마시지 않고 지내니까 머리가 조금 맑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이상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차를 마시고 나면 항상 졸리고 멍해지는 것, 휴대폰이 바뀌고 나서 연락이 안 되는 것, 주변에 CCTV가 설치된 것, 그리고 민수 씨가 제 일상을 너무 자세히 아는 것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우연이 계속 겹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를 의심한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제가 가장 힘들 때 나타나서 도움을 주신 분이었거든요.
어머니를 잃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희망을 주신 분을 어떻게 의심할 수 있겠어요? 그런 마음과 의심스러운 상황들 사이에서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결정적인 일이 생겼습니다. 공방에 오시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다시 찾아오신 거였어요. 그분은 제가 연락이 안 되어서 걱정하고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무슨 일이 있나 싶어서 혹시 아픈 건 아닌지 걱정했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분의 말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고립되어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해주신 말씀에 충격을 받았어요. 혹시 요즘 이상한 사람과 만나고 있는 건 아니냐고 하시면서 동네에서 소문이 돌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떤 남자가 제 주변을 계속 맴돌고 있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감시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알 정도로 민수 씨가 제 주변을 맴돌고 있었다니 이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용기를 내어 민수 씨의 약국에 가봤습니다. 문이 잠겨 있어서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창문을 통해 안을 들여다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본 것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약국 안쪽에 작은 실험실 같은 공간이 있었는데 그곳에 여러 가지 약물들과 함께 제 사진이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제 사진뿐만 아니라 제 일정표 같은 것도 붙어 있었고 뭔가 관찰 일지 같은 것도 보였어요. 마치 실험 대상을 관찰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제야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민수 씨가 저에게 준 차에는 분명 뭔가 이상한 성분이 들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제가 이상한 증상을 보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저를 고립시켜서 자신에게만 의존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죠. 모든 것이 계획된 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어머니를 잃고 약해진 상태를 이용해서 접근한 거였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이런 일을 당하다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민수 씨가 평소처럼 공방에 오셨습니다. 어제 잘 잤냐고 하시면서 얼굴이 좀 안 좋아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들키면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잘 잤다고 대답하고 나서 그 차 말인데 요즘 속이 좀 안 좋아서 잠시 끊어보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민수 씨의 반응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그럼 안 된다고 하시면서 제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마셔야 한다고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강하게 반대하시는 모습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정말 건강을 위한 차라면 제가 마시기 싫다고 할 때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날부터 저는 몰래 그 차를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 씨 앞에서는 마시는 척하고 화장실에 가서 버리거나 화분에 부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나니 정말로 머리가 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흐릿했는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동시에 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깨달았습니다. 민수 씨가 저를 완전히 통제하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약물을 이용해서 제 정신을 흐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락을 차단해서 저를 고립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CCTV를 통해 제 모든 행동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생각해보니 정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증거도 없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도 모르겠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도 믿어줄지 의문이었어요. 민수 씨는 동네에서 평판이 좋은 약사였고, 저는 그냥 뜨개 공방을 운영하는 중년 여성이었거든요. 누가 제 말을 믿어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도움이 왔습니다. 공방에 오시던 단골 손님 중 한 분이 간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제 상태를 보고 걱정해 주신 거였어요. 요즘 많이 이상해 보인다며 혹시 무슨 약을 드시고 있는 건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수 씨가 주신 차를 마시고 나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났다고 말씀드렸죠. 그러자 그분이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건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하시면서 혹시 그 차를 조금 가져올 수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아는 의사 선생님께 부탁해서 성분 분석을 해보겠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다행히 민수 씨가 가져다 준 차가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그분에게 드렸더니 며칠 후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셨어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시면서 이 차에서 수면제 성분과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는 약물이 검출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걸 장기간 복용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 의심이 맞았던 거였어요. 민수 씨가 정말로 저에게 약물을 먹이고 있었던 거죠. 지금 당장 그 사람과 연락을 끊고 경찰에 신고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라고 하시면서 말이에요. 간호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저는 용기를 내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처음엔 믿기 어려워 하시던 경찰관분들도 약물 성분 분석 결과를 보고 나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이런 사건은 정말 드문 케이스라고 하시면서 체계적으로 계획된 범죄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 씨는 실제로 약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지만 몇 년 전부터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었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도 알게 됐죠. 저만이 피해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건 민수 씨가 저를 처음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고 혼자가 된 여성들을 의도적으로 찾아다니며 접근했던 거였어요. 저는 그의 계획된 범죄의 피해자였던 거죠. 취약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노리는 정말 악질적인 범죄자였던 겁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더 많은 사실들이 밝혀졌습니다. 민수 씨는 제 공방 주변에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해서 저를 감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 휴대폰에도 몰래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통화와 문자를 차단하고 있었던 거죠. 정말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습니다. 재판이 시작되면서 민수 씨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고 다정한 약사였지만 실제로는 여성들을 조종하고 통제하려는 사이코패스였던 거예요. 검사님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취약한 상황을 이용해 체계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하시더라고요. 재판 과정에서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던 여성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모두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상황에서 민수 씨의 접근을 받았던 분들이었죠. 그분들의 증언을 들으니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었는지 더욱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최종 판결에서 민수 씨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약물 투여, 감금, 스토킹 등 여러 죄목으로 중형을 받았어요. 재판장에서 그를 마지막으로 봤을 때 더 이상 그 다정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무서웠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들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 끔찍한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고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죠. 다른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공방도 다시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동안 연락이 끊어졌던 단골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제 경험을 들으신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정말 고마웠습니다. 어떤 분은 제가 용기를 내어 신고한 덕분에 다른 피해자들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하시면서 격려해 주시기도 했어요.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저처럼 어려운 상황을 겪은 여성들을 위한 치유 프로그램이었어요. 뜨개질을 하면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드리고 싶었거든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엔 몇 분만 참여하셨는데 점점 더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 시작했어요. 가정폭력을 당한 분, 사기를 당한 분, 가족을 잃고 혼자가 된 분들까지 다양한 상황의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는 모습을 보니 정말 뿌듯했어요. 한 참가자분이 제 덕분에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면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위로가 됐어요. 어쩌면 그 끔찍한 경험도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주어진 시련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끔찍한 경험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물론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그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어요. 무엇보다 제 자신을 믿고 지키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고요. 치유 프로그램을 통해 만난 분들과는 지금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서로 안부를 묻고 격려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함께 이겨낼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이제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무엇보다 제 목소리로, 제 의지로, 제 선택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뜨개 공방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이고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누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특히 혼자 사시는 중년 여성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외로움 때문에 누군가에게 쉽게 마음을 열지 마시고, 이상한 일이 생기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믿고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겪은 일이 다른 분들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도 공방은 매일 문을 열고 있어요. 뜨개질을 배우러 오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야기를 나누러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어머니가 꿈꾸셨던 따뜻한 공간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공간에서 새로운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것이 제 새로운 목표예요. 이 내용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내용을 각색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